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안전공감 더하기 이제 과정에 좀 담당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색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공학과 휴먼에러라는 주제로 인간공학은 어떤 학문인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휴먼에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 휴먼에러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방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래서 인간공학이란 뭐냐 알아보고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휴먼에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인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4가지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딱딱하게 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자, A랑 B 잘 보이세요? A와 B 중에 조금 더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A가 좀 더 어두워 보여요. B보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같은 색깔이에요.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어둡다라고 느끼고요. 주변보다 밝다라고 느끼는 상대적인 민감도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런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이런 특성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게임 프로에 나와서 돈을 막 세면서 앞에서 스피드 퀴즈를 내요.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춰요. 근데 출연자들이 대부분 정답을 잘 맞추던가요? 그렇죠. 정답을 잘 맞추면 돈 세는 걸 까먹죠. 돈을 잘 세다 보면 정답 맞추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출연자가 조금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신체적인 특성도 있어요. 사람은 기계처럼 로봇처럼 정말 많은 무거운 것들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해도 아프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을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조립 작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 부품 상자에서 부품을 꺼내서 어딘가에 조립을 할 거거든요. 이 조립하는 작업에서 처음에는 바닥에 놓여있는 부품 상자에서 부품을 꺼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부품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구부려야 되죠. 더 많이 구부려야 되고 잘 보이려면 찾고 꺼내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돼요. 그렇죠? 문제점들을 한번 보면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고 그리고 구부렸다 펴야 되니까 이동 시간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지지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가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 높이의 부품 상자를 마련해 주면 이 사람은 허리 구부려서 작업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손만 뻗어도 되니까 작업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효율성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개선을 통해서 안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 추구하는 학문을 인간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나 어떤 사물, 이런 기계들을 아니면 작업 환경들을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지 안정성도 확보되고 효율성도 확보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특성, 사람의 특성은 2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특성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계속 구부렸다 폈다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 아파요. 그쵸? 허리가 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겠죠? 이러면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막 만들면 근골격계 질환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인지적인 특성이에요. 아까 기억 용량이 한정적인데 기억에 대한 부분을 마구마구 강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휴먼 에러로 이어져서 사고로 유발될 수 있겠죠. 이런 2가지 큰 특성들을 한계들을 이해하고 기계나 환경을 설계할 때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다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지적인 특성,
사람의 이런 인지적인 특성은 뭐가 있는지, 한계는 얼마큼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조금 보완하려면 어떤 디자인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인지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처음에 우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씻고 뭐 이불 개고 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행동들을 한 2만 가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2만 가지 행동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행동에 이르게 돼요. 먼저 이제 귀나 뭐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들을, 정보들을 이제 감각기관들이 이제 보내오면 지각 단계에서는 이 정보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까지예요. 그 해석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인지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렇게 할까? 오늘 머리는 이렇게 할까? 내려가는 버튼을 누를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버튼 눌러. 자, 머리 이렇게 삥 꽂아. 그러면 이제 내가 신체를 움직여서 그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반응 실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지각 단계나 인지 단계, 반응 단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잘못 이어지게 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오류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각 단계예요. 지각 단계는 어떠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친구 3 더하기 5가 뭐예요? 네, 8이죠. 3 더하기 5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 머릿속에서는 이제 3, 5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8이구나 라는 의사결정. 그리고 자, 이제 신체에 보내서 입을 열어. 그래서 8이라고 대답해. 8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 중에 지각 과정은 이제 3과 5라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명확하게 주면 틀릴 일이 없는데, 이런 그림처럼 명확하게 주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앞에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틀린 정답 아니에요. 틀린 거 없어요. 자, 보면 어떤 사람은 젊은 여자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옆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귀고요. 눈썹이고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보일 텐데요. 마녀의 코, 입, 그쵸? 머리. 늙은 마녀의 어떤 옆모습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불분명한 그림이에요. 한 가지 그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젊은 여자의 옆선, 어떤 사람은 늙은 마녀의 옆모습,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불명확한 정보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면 의사결정도 잘못하게 되고 당연히 반응도 잘못하게 되죠. 한 가지 한번 볼까요? 뭐 같으세요?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옛날 여배우, 그렇죠? 아는 친구 있어요. 복학생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마릴린 먼로라고 대부분 대답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줬던 정보는 뭐예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주는 정보와 받아들인 사람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잘못된 의사결정,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배를 만드는 현장이거든요. 배를 만드는 현장은 무거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날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생긴 지브 크레인하고 교차하면서 배를 만들거든요. 이 사진은 골리앗 크레인 운전석에서 찍은 현장의 전경이에요. 그러면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는 현장을 봤을 때 지브 크레인이 잘 보여야겠죠. 그래야 신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피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지브 크레인이 보이세요? 찾아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왜 잘 안 보이죠? 산색과 지브크레인 색깔이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브크레인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산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지나가다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고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래서 지각 단계부터 정보를 명확히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과정입니다. 정보가 이제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사결정은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심지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늦게 의사결정을 해서 잘못된 또 오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글자의 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의 색. 자, 파랑, 빨강, 보라, 노랑. 약간 한번 생각하고 읽게 되죠. 의사결정을 늦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이제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우리가 도로에서 이런 것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빨간색은 뭐라고 생각하죠? 멈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멈춰. 파란색은 가도 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니까 멈출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라고 했으니까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지 과정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정확히 정보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 기관들은 이제 반응,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핸드폰 버튼이 너무 작아서 두 개를 같이 눌린다든지 이렇게 인간공학적인 좀 설계를 좀 하게 되면 이런 행동에 대한 오류들은 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행동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는 지금까지의 각각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딘가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휴먼 에러라고 하고요. 이런 휴먼 에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아까처럼 의사결정부터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의사결정을 잘했는데 행동이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를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런 휴먼 에러를 어떻게든 분류해서 예방을 해보려고 각각 분류들을 하고 그 분류에 맞게끔 예방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만 한번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 배웠죠? 인지 과정, 우리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지각, 정보가 잘못 들어와서 해석 자체가 잘못됐거나 인지 과정, 의사결정을 내가 잘못했거나 아예 틀린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오류를 미스테이크, 착오라고 해요. 착오라고 분류해서 이거는 의도조차 잘못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실수는 뭐냐면 지각이나 인지 단계에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했는데 잘못 조작해서 실수해서 옆에 자꾸 떠들고 나한테 막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잘못 행동으로 유발되는 경우 슬립, 실수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억에서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끔 불러와야 되는데 까먹는 거, 건망증 같은 것들을 랩스라고 해서 기억의 실수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수는 의도는 잘했어요. 그랬는데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디자인이 좀 어설펐다든지 주의가 산만했다든지 이럴 때 의도는 내가 명확히 이해했지만 행동이 잘못 나가는 경우 실수로 구분했고요. 착오는 틀린 줄도 몰라요. 내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굉장히 큰 사고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내가 틀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 사전에
너가 지금 틀렸어. 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위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안 따랐어요. 여러 가지 원인, 그 근로자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고의적인 행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들을 위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세 가지는 나누어 본 거는 각각의 예방 대책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반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문화, 우리 안전모 안 쓰는 사람들은 우리 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어 라고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착오는 틀린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부분들을 인지적인 특성, 사람들이 잘못 실수할 만한 거 정보를 제대로 알려준다든지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인지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고 디자인해주면 일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슬립도 마찬가지죠. 신체 특성들을 고려해서 버튼의 크기는 어떻게 할지, 어떤 남자의 큰 손의 기준으로 할지 작은 여자 손의 기준으로 할지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행동의 실수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초점은 인지적인 특성, 우리가 이 정보를 잘 해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인지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인지 특성을 이용한 설계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설계할 거냐? 그쵸? 뭘 설계할 건데 어디에 설계할 거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죠. 요 에어컨 보이시죠?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여기 딱 들어와서 아, 덥다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온도 조절 장치들이 다 있죠. 온도 조절 장치를 보고 전원이 켜져 있나 켜져 있지 않나를 볼 겁니다.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더운데 전원이 켜져 있지 않네.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어떻게? 전원 버튼을 켜야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인터페이스에는 이 조절 장치에 있는 조종 장치 버튼들로 눌러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해요? 전원이 켜졌네? 지금 현재 온도는 30도인데 이 사람이 설정한 온도는 20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하겠죠.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돼.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럼 에어컨이 가동된 걸 표시장치에 이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요. 원하는 온도는 몇 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절 장치에서 잘 현재 상태를 보여줘야 되고 현재 이 버튼 누른 게 잘 조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기계와 사람이 만나는 이 접점들을 인간을 아까 배운 특성들, 인지 특성들을 고려해줘야 되고 신체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줘야 오류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를 살펴보면 피지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체 외관들 높이는 얼마나 높냐, 멀기는 얼마나 뭐냐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피지컬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코그니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지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이제 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즐거움을 줘야 돼요. 감성적인 이모셔널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커그니티브 유저 인터페이스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어떻게 설계해야지 사람들이 좀 쉽고 편하고 실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들을 다 설명해 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가시성이에요. 눈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빨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대부분이 시각적인 요소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보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 돼요. 그쵸? 여기 보면 유사한 것들끼리는 그래서 묶어놓으면 한눈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쵸? 노란색 아이콘이에요. 노란색은 어플이에요. 그럼 대부분 카카땡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초록색은 대부분 그쵸?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유사한 것들 이렇게 모아주면 쉽게 찾고 찾기 쉬워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조정장치, 어떤 판넬을 만들거나 설계할 때 그냥 정보에 상관없이 나열을 하는 것보다 같은 특성을 가진 것들끼리 그룹을 묶어주면, 유사성 있는 것들이 묶어주면 아, 왼쪽 여기 가면은 이걸 조작하는 버튼이었지, 기억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묶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놔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기억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외우지만 기억나는 거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단기 기억 용량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뭐냐면 이런 계기판에 이거는 표시장치고 얘는 조정장치예요. 중구난방으로 라벨이 붙어 있으면 계속 기억하지 못하니까 찾아봐야 되고 이 표시장치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의사결정 시간도 늦어지겠죠. 그리고 심지어 버튼을 조작하려고 할 때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의 원리라고 해서 모든 표시장치나 조정장치의 라벨은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일관성의 원리를 적용한 거죠. 상업장에 가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매지컬 넘버라고 해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사람이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용량은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으면 9개까지도 한 번에 기억하는데 내가 주의가 좀 집중이 안 됐고 오늘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고 이러면 5개도 기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는 5개 이하로 제공해줘야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밸브들이 한 10몇 개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맨날 내가 이걸 보는데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러면 또 실수로 유발될 수 있고 또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요? 정보의 단위를 낮게 나눠주고 색깔도 좀 달리해주고 배관의 사이즈도 좀 달리해주면 우리가 쉽게 기억하지 않고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5번째는 피드백의 원리예요. 내가 지금 작동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쵸? 전화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우린 뭘부터 확인하죠? 코드가 잘 꽂혀 있나부터 확인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잘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기를 들었을 때 삐 소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전화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야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삐 삐 삐 소리가 나죠. 내가 버튼을 잘 눌렀는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삐 소리가 안 났으면 나는 잘못 눌렀나 보다 하고 끊고 다시 바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줄여줄 수 있는 디자인 원리가 될 수 있겠죠. 6번째는 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양립성은 쉽게 말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런 설비들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운동 양립성. 내가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지침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으니까 이 지침은 오른쪽으로 갈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이 기대에 맞도록 설계를 해줘야 실수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간 양립성은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왼쪽 버튼을 돌리면 왼쪽 버너에서 불이 나와야 되지 오른쪽에 나오면 계속 기억해서 헷갈려야 되잖아요.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공간적으로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개념 양리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뭔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빨간색은 뭐예요? 뜨겁다. 그죠?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은 뭐예요? 찬물이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진 어떤 이런 개념들도 맞게끔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위로 올리면 물이 나올까요? 밑으로 내리면 물이 나올까요? 그렇죠? 위로 올리면 물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내려야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를 올려야 물이 나와요. 근데 일본은 수도꼭지를 내려야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 개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양립성들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건물에 갔어요. 딱 요 안내 표지판을 보고 제가 치과를 갔거든요. 4층 버튼을 딱 눌러 4층에 내렸어요. 심리센터가 있더라고요. 다시 내려와서 봤더니 1, 2, 3, 4, 5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층별로 층수가 높아질수록 올라간다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보는 안 주는 것만 못하죠. 이런 것들 양립성에 위배된 경우들이에요. 대부분 아까 얘기했죠. 초록색 버튼인 상태면 우리가 가야 돼, 작동 중이야 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빨간 버튼을 누르면 가동을 하는 거고요.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정지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양립성으로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과 행동 유독성인데요. 어떤 자연스러운 제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을 다 유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문이 이렇게 있어요. 푸시, 미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절반은 땡기고요. 절반은 밉니다. 그쵸? 땡겼는데 안 땡겨지면 푸시 보고 밀어야 되는구나 라고 대부분 이 문을 보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만들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밀기밖에 안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푸시라는 정보를 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밀고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들을 좀 줄이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만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인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했던 바까지 이제 원리, 설계를 할 때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신체적인 특성,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용자가 경험했던 바까지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 때, 환경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